안녕하세요.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무선공학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인이라고 했는데요. 1번 보기 변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베이스밴드 기저대역에 있는 낮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는 걸 말하죠. 변조를 하게 되면은 안테나 길이가 짧아질 수 있고요. 왜냐면은 주파수 대역이 올라간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장이 짧아지면은 그에 대응되는 안테나 크기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조를 그렇게 함으로써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메시지 할당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다중화도 가능해질 수 있고요. 또 채널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도파관 같은 데는 특정한 주파수 이상의 그런 주파수로 정보를 이게 전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류 정정이나 검출과는 상관이 없는 게 바로 변조이고요. 채널 코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이 보기 그대로죠. 이게 바로 오류를 검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채널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리드 솔로몬이나 LDPC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소스 코딩은 그런 메시지 원천에 정보를 압축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잘 아실 듯한 그런 엔트로피 코딩 중 하나인 허프먼 코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암호화는 그냥 말 그대로 암호화니까요. 이거는 오류를 검출하거나 정정한 것과 상관이 없고, 암호화 같은 경우는 인증을 한다거나 기밀성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겠죠. 이번 문제는 레이더에서 펄스가 반사된 후 목표물에 반사되어 되돌아오기까지 총 2ms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이거는 편도 1ms겠죠. 레이더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묻고 있는데, 이게 킬로미터 단위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세컨드, 그 다음에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또 10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이것도 10의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그럼 10의 제곱 킬로미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는 지금 FM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때 칼슨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밴드위스는 2배의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메시지 주파수가 지금 15kH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180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는데, 주파수 재사용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이게 셀들을 이렇게 막 나눠놨을 때 여기서 쓴 주파수를 이쪽에 다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 재사용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요. 사용자 위치 추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위치 추적 기술이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기지국에 어떤 기지국이 가장 가까운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KT망을 쓰고 있는데 SKT망을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VLR이라 해가지고 비지터 로케이션 레지스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의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그 정보를 저장한다든가. 근데 여기서 로케이션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저도 사실 모바일을 정확히 배운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용자 위치 추적 기술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 반경을 크게 함으로써 시스템 사용자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요 한 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셀 반경이 크면 사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용량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주파수 이렇게 셀을 이렇게 쪼개야만, 원래 이렇게 컸던 거를 이렇게 쪼개야만 요 안에서 각기 다른 주파수 자원들을 활동해서 사용자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노셀, femto셀 이런 스몰셀들이 점점 더 나오게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셀 간을 이동하는 단말기에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핸드오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핸드오프랑 핸드오버는 거의 같은 말이죠. 거의 핸드오버 이렇게 되고, 이 핸드오프 기술에는 소프트 핸드오프, 하드 핸드오프, 그 다음에 소프트 핸드오프가 있는데요. 소프트 핸드오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셀을 이동할 때 끊김이 없는 거, 이것을 바로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소프트 핸드오프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 핸드오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넘어갈 때 끊어집니다. 여기서 딱 순간적으로 넘어갈 때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게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하드 핸드오프라 하는데요. 이게 LTE부터는 다 하드 핸드오프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핸드오프는 무엇이냐? 한 셀 내에서 이렇게 셀을 이렇게 분할했어요. 이게 주파수 재사용 기술이나 그다음에 셀 반경 크게 함으로써 이걸 반대로 할 때 작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셀 반경을 작게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셀을 이렇게 섹터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이 섹터 단위로 나눴을 때 이 한 섹터에서 셀 내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할 때 소프터 핸드오프라고 하는데, 이걸 기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이 섹터도 어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터도 터로 끝나요. 그러니까 같은 터로 끝나는 것들끼리 이제 묶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주파수 대역과 우리나라의 활용 분야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 LF는 장파잖아요. 장파의 TV 방송을 실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TV 방송은 현재 700MHz 대역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장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LF가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것들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FDD와 TDD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 묻고 있는데요. FDD는 기지국의 송수신 주파수 채널을 분리하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리퀀시, 이게 디비전, 디플렉스가 되고 이게 멀티플렉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지국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모바일 장치랑 통신할 때 이렇게 나온 거는 저주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고주파를 씁니다. 이렇게 송수신 주파 채널을 분리하는데, 요거는 전력이 한정돼 있어요. 아무래도 뭐 배터리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지국은 이거는 뭐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이럴 테니까 뭐 정확히 한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전력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쇄가 큰 고주파수를 써서 이렇게 하향 링크를 쓰고요. 하향 링크를 이렇게 고주파수로 이렇게 하향 링크를 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전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그래서 감쇄가 작은 이렇게 저주파수로 상향 링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감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감쇄라는 게 바로 이거죠.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 여기서 보면 주파수가 높으면 이게 작으니까 결국은 이 값은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감쇄도 커지고, 주파수가 낮으면 감쇄도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 링크, 모바일 단말기에서 기지국 가는 상향 링크에서는 저주파를 써서 감쇄를 작게 해주고요. 전력 문제 때문에. 기지국에서 내려가는 하향 링크는 비교적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좀 더 이게 채널을 분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FDD는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의 주파수 대폭을 비대칭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FDD를 쓰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주파수를 이게 비슷하게 맞춰요. 이렇게 거의 뭐 20메가, 20메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맞추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음성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제가 말을 하는 거랑 비슷한 확률로 상대방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만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 듣기만 한다. 이런 경우라면은 뭐 당연히 업링크, 상향 링크만 대역폭을 넓게 주면 되겠지만, 서로 똑같이 균등하게 이게 정보를 보낼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대칭적으로 대역폭을 할당해줍니다. TDD는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 간 보호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므로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 아니죠?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 이게 FDD예요, 그쵸? FDD에서 여기 제가 간격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게 바로 가드 밴드를 둔 건데, 요 둘 사이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거는 FDD에 필요한 거고요. TDD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TDD에서는 전체 대역을 이렇게 한 번에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보호 주파수 대역 때문에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진다, 요건 아니고요. 다만 시간 간격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업링크, 다운링크 이런 식으로 쓰지, 보호 주파수 대역 때문에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TDD는 송수신 기간에 시각을 동기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쵸, 내가 요 시간 내에 보내면 상대방도 이 시간에 딱 맞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보낼 때 나도 이렇게 이 타이밍에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서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듣기만 하거나 그럼 통신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수신 기간에 시각을 동기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무손실 전송 선로라고 했어요. 그때 보면은 단위 길이당 등가 인덕턴스가 이렇게 뭐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상 속도라고 하는 거 V는 루트 LC분의 1이죠. 이 식은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2 곱하기 10의 8승은 루트 L이 지금 1 마이크로 헬리 퍼 미터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C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이거 제곱이죠. 4 곱하기 10의 16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게 4분의 1에다가 뭐 10에 뭐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4분의 1은 25, 0.25잖아요. 그럼 그게 25가 있는 건 답은 3번밖에 안 되겠죠. 정확한 값은 계산을 해보시고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편을 연습하는 게 몇 초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은 무선 이동통신의 채널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유공간에서 송수신기 사이의 경로 손실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가 여기 이거 써놨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역제곱 법칙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물리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막 이렇게 뻗어나가면은 이게 원의 겉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때 같은 물리량이 있을 때 그 한정된 물리량이 퍼져나가면은 밀도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경로 손실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맞는 게 되겠죠. 건물이나 터널 등으로 인해 전파의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통신 잘 안되고 말소리 끊기는 경우 있잖아요. 라이시안 페이딩은 레일리 페이딩보다 LOS 신호 성분이 더 강하다. 그렇죠. 레일리는 평균값이 없습니다. 평균값이 0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송신을 할 때 여기서 뭐 이렇게 리시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이게 바로 라인 오브 사이트 성분이잖아요. 요 값이 평균 역할을 하는데 레일리 페이딩은 요게 어떻게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요게 통신이 안 되고 이렇게 반살해서 돌아갈 때 이런 것만 있을 때 레일리 페이딩인데 이때는 이게 말 그대로 평균 성분이 없어요. 왜냐면 요거 다 더하면 보통 0일 테니까 요 평균 성분이 없는 게 바로 레일리 페이딩이고요. 라이시아는 이렇게 LOS까지도 확보가 될 때 그럴 때 존재하는 그런 페이딩이 되겠습니다. 단말기가 고속으로 이동할수록 채널이 더 시불변해진다. 그렇지 않죠. 고속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어떤 그 도플러 그런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채널은 더 변하죠. 시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이때 그런 도플러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간축에서 어떤 이렇게 시간축에서 이렇게 페이딩이 생길 텐데 시간 단위에서 이거를 잘 확대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페이딩이 되지만 여기 짧은 게 잘라보면 여기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상수를 간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수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상관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 시간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균일한 페이딩이 나타나니까 좀 더 통신하는데 안정적이겠죠. 그냥 그 채널의 그런 반응이 상수라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도플러 효과가 작아야 될 겁니다. 즉 움직이지 않아야 될 테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증폭기의 입력 신호가 15고 입력 잡음이 0.3, 뭐 출력 신호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을 때 잡음 지수라고 했는데 잡음 지수는 잡음이 얼마나 심하냐는 건데 이 노이즈 피겨는요. SNR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출력의 SNR 대비 인풋 SNR이 얼마나 좋았냐. 결국 이 노이즈로 인해서 이 아웃풋의 SNR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묻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의 SNR이 작으면 작을수록 노이즈 피겨는 커지겠죠. 잡음이 더 크니까 SNR이 더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SNR 인풋 쪽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0.3분의 15예요.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 보면은 48분의 240이죠. 계산해보면은 3분의 150이니까 위는 50이 될 거고요. 밑에는 4분의 12 곱하기 3은 48이죠. 그러면 20. 그러니까 이거 하면 5고, 그러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노이즈 피겨는 10 로그 10 해서 10의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1이고 따라서 답은 10dB.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양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표본화된 신호의 아날로그 레벨 값을 유연한 디지털 레벨 값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비균일 양자 방식은 균일 양자 방식에 비해 특정 진폭 구간을 더 세분화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신호가 굉장히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을 이렇게 갖는다. 범위가 크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요 범위를 많이 쓴다. 그럼 요 범위에 대해서 양자를 더 세밀하게 해주고 요 범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건 양자를 좀 덜 해주는 그런 비균일 양자를 하면은 주어진 그런 그 자원 한정된 대역폭 내에서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세밀하게 양자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마 뭐 뮤로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비균일 양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뮤일로와 에일로우는 비균일 양자에 사용된다. 그렇죠? 이게 뭔지는 뭐 저도 모르겠고요. 그냥 그렇다고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기를 보면은 균일 양자 방식에서 양자 레벨에 할당되는 이진부호가 1비트 증가하면 신호대 양자 자원비가 약 3dB 개선된다라고 했는데 6dB가 개선됩니다. 왜냐면 이제 1비트 증가하면 양자가 이런 식으로 더 빡빡하게 되는데 더 빡빡하게 되니까 이 오차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dB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전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제곱해서 그러면은 제곱을 하게 되면은 6dB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자원이 약 6dB 개선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통신 시스템에서 백색 가우시안 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신호 성분과 더해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 AWGN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니까 신호 성분과 더해진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진폭은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르죠. 진폭의 평균값은 0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한 전력 밀도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죠. 화이트라는 게 모든 주파 성분들을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흰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주파 성분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흰색이 된다. 그래서 화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파의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서로 다른 밀도를 가는 두 매질의 경계면을 투과할 때 굴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게 뭐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가잖아요.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반사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죠. 그래서 반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빛과 달리 직진성 혹은 지향성을 갖지 않는다. 아니죠. 직진성과 직진성, 지향성이라고도 하는 이건 똑같이 같죠. 전기와 자개 성분은 모두 갖는다. 그렇죠. 전자기파니까요. 송신전력이 마이너스 10dBm인 마이크로파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마이너스 10dB에 송수신 안테나의 이득이 각각 10dB래요. 그럼 여기서 10dB를 이렇게 이득이 생기겠죠. 경로 손실이 30dB.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0dB네요. 그럼 수신 전력은 이라고 했는데 수신 전력은 10 로그 이게 밀리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dBm이죠. 죄송합니다. 1 밀리와트 오버 어떤 파워 리시브드 이게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PR은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 10의 마이너스 2 밀리와트 그러니까 0.0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접속 용이성, 동일 내용의 정보를 복수 지점에서 동시에 수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아니고 이건 동보성이라고 하죠. 동시에 통보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속 용이성은 이 지구상에서 여기 위성이 있으면 이 범위에서 어디서나 이렇게 위성과 링크를 상생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회성 구성의 융통성은 유연한 회성의 설정이 가능하고 구성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뭐 그렇죠. 광역성, 소수의 위성으로 넓은 영역의 통신을 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게 지구에 있을 때 위성이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면 뭐 위성 3개만으로 넓은 우주를 커버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겠죠. 광대역성,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뭐 맞는 말이겠죠. 네, 15번은 정지위성에서 지구국으로 보낸 신호의 감쇄가 심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라 했는데요. 위성과 지구국과의 거리가 멀수록 감쇄는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거리가 멀면 이것도 커집니다. 그래서 1번은 감쇄가 심해진 경우가 맞고요. 대기가 건조할수록 안에 수증기 입자들에 의한 감쇄가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쇄는 작아집니다. 신의 파장이 짧을수록 즉 요거는 람다는 이게
V는 람다 F니까 람다분의 1은 뭐 아무튼 어떤 건 뭐가 어쨌든 F가 들어가고 D의 제곱과 이렇게 비례하겠죠. 그래서 신호의 파장이 짧을수록이라 했는데 그러면 요게 짧으면 이것도 주파수 올라가니까 요 감쇄는 커집니다. 위성과 지구국의 안각이 작을수록 안각이 아마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민간용 GPS를 사용할 때 위치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DGPS를 쓰면은 그 위치 측정의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DGPS를 쓰면은 오히려 오차는 작아지죠. 그러므로 해당하는 거는 니그시 이런 거 다 빼면 2번이 답이 되겠는데, 위성들이 근접하면은 이 GPS라는 게 요 위성과 요 위성 이 둘 간의 어떤 이 전파되는 시각 차이에 대한 상대론을 적용했을 때 전파된 시각에 걸리는 시간 차이를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위성이 너무 가까워 버리면은 요렇게 이 둘 간의 차이가 굉장히 오차가 계산한 것보다 작아져서 오차 범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차이가 큰 두 개라면은 값이 분명히 이게 비교적 이게 계산할 때 이게 차이가 크니까 계산이 명확하게 딱 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100 빼기 1은 99지만 1.001 빼기 1.002 하면 0.001이잖아요. 차이가 절대값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릿수가 많아질수록 컴퓨터는 오차가 커집니다. 수치 해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성들이 근접하면은 오차는 커지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대기층에서의 전파 지연이 발생하면은 원래는 이 전파 지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론적으로 요 거리에 따라서 이 전파가 전달되는 지연 시간이 생기는 건데, 대기층에서 전파 지연이 생겨버리면은 오차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위성의 제한적 선택 사용, 뭐 좋은 위성을 고를 때 당연히 오차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뭐 이거는 뭐 DSB TC를 이용하네요. 전력 효율을 묻고 있는데, 전력 효율은 일단은 어떤 그 반송파 전력 PC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메시지 부분에 해당하는 전력은 2분의 1 그 다음에 A제곱 PC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효율을 생각을 해보면은 PC 플러스 2분의 1 A제곱 PC 오버 2분의 1 A제곱 PC겠죠. 이거는 변조 지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 PC를 다 날리면은 계산해보면은 2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을 해보면은 A제곱이 지금 2분의 1이죠. 2 플러스 4분의 1분의 4분의 1 계산하면은 9분의 1이니까 10보다 조금 더 크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QPSK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비트 에러율이 어쩌고 저쩌고라 나와 있는데, 몇 초당 발생하는 에러 비트의 평균값이냐 묻고 있는데, BR이 12-6승이래요. 데이터 전송률이 200메가 bps, 지금 비트를 보내고 있죠. 심볼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냥 곱해주면 끝입니다. 따라서 200 곱하기 10-6승 곱하기 메가는 12육승이죠. 해주면 20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위상의 연속성을 언제나 유지하는 변조 방식은 MSK, 미니멈 시프트 키잉. 시프트가 적다, 위상의 변화가 적다라는 뜻이니까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QPS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랑 여기는 위상이 완전 180도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상의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OPQSK도 마찬가지고 DQPSK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QPSK는 위상의 변화가 크게 됩니다. 클 수가 있습니다. 반송파의 주파수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주파수가 3.6GHz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4분의 1 파장 안테나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는 파장과 역수고 안테나의 길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비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2에서 3.6으로 1.8배, 주파수가 1.8배 올라갔으니까 람다는 1.8은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 그럼 9분의 5배죠. 따라서 안테나 크기도 9분의 5배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